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의 2급 걷기 노르딕 워킹 지도자養生교육 이론 과목으로 제2강 몸에 대한 예우라는 소타이틀이고 주 내용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 협회장 박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허리, 어깨, 무릎 이런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것의 90% 이상은 잘못된 자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중력을 받으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척추들이 눌리죠. 이 눌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눌리는 것에서 한쪽으로 쏠린다면 이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수직 방향의 눌림, 수평 방향의 쏠림,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매개가 작용해가지고 오랫동안 습관이 된다면 그건 백발백중 척추 질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자라는 측면에서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 보면 금방 와닿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 왼쪽 편에 있는 거 보면 캔이 이렇게 눌리죠. 그리고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타워 크레인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근데 이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타워 크레인이 쫙 잘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요.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얘네들은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 자체는 아주 단단하죠. 근데 쓰러지는 건 이겁니다, 이거. 네. 여기 있는 와이어 줄 보이죠? 좌우측에서 이 와이어 줄들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 크레인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죠. 우리 사람의 신체도 똑같습니다, 얘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일종의 타워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른쪽 팔을 사용을 못한다.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밥도 못 먹고, 옷도 잘, 이 팔을 끼우는 것도 힘들고, 그럼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어딘가에 근육 힘줄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타워 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 와이어 줄이라면 우리 몸의 인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근육 힘줄 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척추 흉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경추에서부터 쭉 흉추, 요추, 천추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타워 크레인의 철골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철골 구조물들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끔 도와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근육들입니다. 근육들도 보면 뒷머슬이라 해서 아주 깊숙이 이렇게 척추 기립근들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양쪽으로 이렇게 갈비뼈들을 묶어주고 우리 몸에 몸통을 회전시키는 이런 근육들이 있고 또 어깨 여기 보면 삼각근이 있고 승모근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전신에 골격을 감싸주고 골격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작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근육과 힘줄 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쁜 자세가 왜 문제냐 하면 또 위에 보시면 이 자세가 나쁜 걸로 인해 가지고
심장 질환과 뇌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부동 1위가 암입니다. 암. 예. 그리고 2, 3위를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심질환과 뇌질환인데 이 두 개 묶어 보면 그냥 위가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세가 나쁜 게 어떻게 심뇌질환을 일으키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자, 첫 번째 일단 자세가 나빠. 그러면 통증이 오겠죠. 통증이 오면 신체 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신체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 못 움직이니까는 움직이는 게 싫죠. 아프니까는. 그러면 근력이 떨어져 나갈 거고, 근력이 떨어져 나가면 건관절의 기능은 약해질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은 더 수축될 거고, 건관절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면서 혈액순환은 안 될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들이 오고, 고혈압, 당뇨 질환이 원인이 돼서 결국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심뇌혈관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더 신체 활동을 제한하겠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근력 손실은 더 많아질 거고, 건관절 기능은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굴레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예, 요겁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교육하고, 자세에 대해서 바른 자세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알더라도 하루 동안 걸어 다니는 전체 시간 동안 바르게 이렇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바르게 걸으려면 의식적인 상태로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내 자세가 잘못됐네. 바르게 그려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탁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세를 고칩니다. 그러다가 또 보면 무의식적으로 또 나쁜 자세로 또 그릴 수도 있고 또다시 알아차려서 바른 자세로 긋고 이게 좋은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걷기 바른 자세가 뭐라는 것을 교육을 안 받았다, 모른다라고 하면 이 사이클은 이렇게 순환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쁜 자세로 그냥 평생을 걷다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걷기, 그다음에 앉기, 서기 이런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아주 가끔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약간 뒤쪽으로. 뭐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고 약간 뒤쪽. 가슴을 편다는 게 오히려 더 뒤로 상체를 뒤로 넘기는 거죠. 네. 여기 귀라고 보면 귀와 어깨, 고관절, 밑에 복숭아뼈까지 쫙 일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고개를 계속 약간 숙이면서 계속 시간이 지속이 되면 이게 이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상체를 뒤로 숙이는 사람, 뒤로 이렇게 젖히는 사람은 왜 그럴까? 10중8구 앞쪽 부위의 코어 근육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자세를 우리는 이쪽으로 바른 자세로 유지하면서 긋거나 앉거나 서거나 그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보면 정교하게 설계된 인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어떻게? 설계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스마트폰을 이렇게 본다고 고개를 한 45도 정도 숙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어깨 위에, 내 목의 어깨 위에 한 20kg 되는 아이를 목마 태우고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근육에 힘이 들어갈 거고 긴장이 될 거고 근육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근육만큼 안에 혈관도 늘어날 거고 혈관의 직경이 이랬던 직경이 늘어나면서 요렇게 쭉 늘어나면서
직경이 좁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럴 때 피가 이렇게 확 올라올 건데 이 혈관의 직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피는 많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척추 질환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뭐 숙이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학생들을 공부를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 주방에서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루 동안 생활합니다. 중요한 거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나쁜 자세로 있구나. 최소한 1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나 어깨나 그다음에 다리, 허리, 전신으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뭐 40분, 50분 수업을 하고 나서 10분 동안에 그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쉬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지 마라, 제발. 그 쉬는 시간 10분 일어나서 운동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뭐 복도를 나가든지 움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4, 50분 앉아 있었는데 또 10분 휴식 시간마저도 앉아 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 수업 시간이 계속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2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반복이 된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벌써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거북목 일자목을 갖고 사회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으면 척추가 자 목에서 약간의 S자 커브를 그리죠. 목에서 약간 C자의 커브를 그리고 그다음에 허리에서도 이렇게 약간 C자의 커브를 그립니다. 그리고 등은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엉덩이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S가 2개예요. 더블 S를 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상체를 숙인다. 등을 이렇게 쭉 숙이면 척추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올 확률이 그만큼 세집니다. 어, 디스크가 탈출될 확률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우리 광골이라고 하죠. 예, 엉덩이 뼈가 밑에 보면은 우리 지금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냉면 그릇 보면은 밑에 이렇게 납작하죠. 납작한 부분이 우리 체중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고 허리를 이렇게 둥글게 말면 엉덩이가 앞으로 나간 이 상태에서 아까 밑에서 받치고 있던 이 납작한 부분이 앞으로 나가고 이 뒤쪽에 있던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체중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부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골신경의 뭉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눌림을 당하게 된다면 자골신경이 눌리지고 자골신경이 눌리지면서 엉덩이 허벅지 저 밑으로 장단지 쪽으로 찌릿찌릿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찝찝한 이런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이 자골신경통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자가 있으면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바짝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앉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이 척추의 폭이죠, 폭. 척추의 폭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렇게 넓어집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척추폭이 좁은 이쪽에 경추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가 항상 가동성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 구조가. 그리고 이쪽 아래쪽 허리 쪽에 이렇게 넓은 부분 있죠. 허리 쪽은
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동성 맞춤형 척추. 어, 무조건 자주 많이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맞춤형 척추, 요추죠. 여기는 가급적이면 크게 회전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체 해부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운동은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라운딩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10분, 20분 정도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즐기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풀스윙 경우에 돌릴 때 어때요? 흉곽이 휙 돌면서 내 근육인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몸체가 휙 도니까 어때요? 근육 힘줄 인대가 처지면서 흉곽이 그냥 확 돌아가죠. 근육 힘줄 인대가 못 잡아주니까요. 그러면서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골프 치러 갔다가 갈비뼈 금이 가거나 갈비뼈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 많이 보죠. 자, 반드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걷기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걸을 때 바른 자세가 어떤 건가? 이 그림 보시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걸 지키는 게 힘들죠. 자, 키와 어깨는 일자예요, 이렇게. 키와 어깨는 일자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어깨 견봉에서 쭉 내려올 때 여기에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이 그대로 일자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무릎이 있겠죠. 무릎이 일자를 유지하고 그 밑에 복숭아뼈가 일자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차례됐을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를 유지해야 되고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여기에서 대칭적으로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앞에 팔이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면 뒤로 나가는 반대팔은 똑같은 각도만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지면에 닿는 다리가 이만큼 나오면 뒤쪽에 땅을 차주는 다리도 이만큼 각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보이면 됩니다. 아주 반듯한 사람 인자가 두 개. 네,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면 뭐 전방 주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어깨는 일자를 유지하고, 네, 발 뒤꿈치부터 착지를 하게 되면 무릎은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그럼 평상시 걸음보다는 우리가 노르딕 워킹이나 파워워킹 할 때는 조금씩 보폭이 커지죠. 보폭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관절로만 절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보폭이 커지면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지면 발력을 사용해서 앞으로 차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행보다는 파워워킹에 근육 동원되는 게 많고 파워워킹보다는 노르딕 워킹 할 때 동원되는 근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걷기의 경우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육량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파워워킹은 근육량을 조금 올릴 수 있어요. 노르딕 워킹은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되는 근육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또 10가지의 보행 자세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제일 마지막 10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닐 때 복부에 힘을 주고 걷습니까? 예. 10분만 예라고 하면 다른 건 사실 뭐 크게 어, 무시하셔도 돼요, 사실. 예. 복부 힘을 주면 우리가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고개를 숙일 수도 없어요. 복부 코어에 힘을 딱 주면 모든 우리 몸의 체형이 척추가 바로 반듯하게 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10번.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 복부에 힘을 주고 걷자. 근데 지금 큰 숫자가 나와 있는데 52, 32, 214라고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뼈 근육인대입니다.
뼈가 52개, 근육이 32개, 인대가 214개. 이러한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뭘까? 바로 발입니다, 발. 예. 발은 보셨던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야물게 만들어져 있어. 왜 이렇게 단단하고 야물게 만들었을까?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80년, 9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구 중력을 받으면서 두 발로 독립보행을 하죠. 거기에다가 내 체중이 또 더해지죠. 사실 이 발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우리 인체 부위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어나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발 뒤꿈치 부분, 발 가운데 부분, 발 앞부분 이렇게 해서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기는 족근, 중족, 지절골 이렇게 해놨죠. 그 부위별로 보면 후족부, 중족부, 전족부. 자, 여기 나오네요. 전족부 발가락 쪽이죠. 그다음에 중족부, 후족부, 도골종골이 있고. 우리가 제일 그런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지면에 접촉하는 부위가 후족부죠. 후족부에는 요 밑에 보면 아주 단단하고 푹신푹신한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쿠션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쿠션 안에 있는 이 수분도 빠져나가고 이 쿠션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네. 자, 발의 구조예요. 얽히고 썩히고 엄청나게 많은 인대와 힘줄과 근육들이 이렇게 우리 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워킹 하나 그냥 운동화를 신고 하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등산화를 신고 이렇게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등산화 신고 3, 4시간 걷고 뭐 하루에 1000보 걷고 15,000보 걷고 이렇게 된다면 정급이인대가 손상됩니다. 어디냐면은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바로 옆에, 예, 여기. 왜냐하면 운동화나 트레킹화는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탁 뒤꿈치를 발가락을 당기면서 뒤꿈치 놓고 그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차고 나갈 때 발목 관절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발목 관절이 크게 움직일 때 등산화의 경우에는 발목이 올라온 등산화의 경우에는 이 발목을 고정시킵니다. 자유로운 발의 요 발목의 가동성을 제한하죠. 그 뭐 한 1000보, 2000보 정도야 모르겠지만 10,000보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걷는다면 이 부위가 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이렇게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트레킹 하나 아니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하시라. 등산화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죄송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이런 정말로 산을 오를 때 그리고 미끄러운 뭐 바위를 타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평지에서 일상적인 걷기 운동할 때는 등산화는 노굿입니다. 노굿. 아, 발에 이렇게 굴곡 상태를 보면 이 정도로 우리 발이 쫙 펴지죠. 그리고 힘을 주고 당기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자, 파워워킹이나 노르딕 워킹을 할 때는 보폭이 크기 때문에 그 큰 보폭을 자유롭게 이동하려 그러면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커요.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발목이 이렇게 끊겨줘야 된다. 그래서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목 관절에 어떤 변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된다. 예. 대부분의 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니까는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동 이런 곳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 움직일 수 없죠. 억지로 참으면서 움직인다 하면 고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겠죠. 우리나라 사람 성인의 한 80% 정도가 이런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요. 그 원인은 뭐다? 발, 발에서 시작된다. 이런 발 모양들에 대한 세부학적인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1급 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2급 선생님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뭐냐면 우리 발바닥에 풋아치라고 하죠. 아치. 네. 한자로는 발족, 휘어질 궁에서 족궁이라 그럽니다. 이 아치가 몇 개 있을까? 지금 요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죠, 세 개. 이 안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다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지금 이것만 알고 있죠, 사실. 여기 하나 있고 바깥쪽으로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치는 그리 드러나진 않아요. 예, 각도가 아주 완만하죠. 그리고 횡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뿌리에서 새끼발가락 뿌리 쪽으로 가는 옆으로 횡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면 이렇게 삼각형이 돼요. 내측 종아치, 우리 몸의 안쪽이 내측, 바깥쪽에 있어서 외측, 옆이라고 해서 횡. 이 세 가지의 아치가 있다. 내측, 외측, 종아치, 그리고 옆으로 가는 횡아치. 네. 이렇게 아치가 이 세 개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짠짠짠. 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체중을 분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릴 때마다 이 아치 세 개를 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릎이나 발목, 허리 관절에 어, 충격이 덜하고 또 설사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오더라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 아치 세 개를 사용할 때. 그럼 이 아치 세 개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 바른 걸음으로 그러면 되죠. 뭐냐면 뒤꿈치 먼저 놔요. 뒤꿈치 빵 놓고 지면에 놓고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뿌리로 갑니다. 평아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외측 종아치 쪽으로 그러고 나서 새끼발가락 뿌리에서 엄지발가락 뿌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엄지발가락으로 빵 차고 나가요. 이렇게 하나 갑니다. 둘 엄지발가락 뿌리로 들어가는 게 셋, 엄지발가락으로 빵 쳐가는 게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 보행이라고 이야기돼요. 이렇게 네 박자 보행을 하게 되면 족저근막염 예방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에 요 부담이 분산되고 이렇게 분산됨으로 해서 무게 저항을 우리가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목, 허리, 무릎 관절의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걷게 되면은 발목 관절과 발바닥에 가해지는 이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안 지치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볼 때나 뒤에서 볼 때 발바닥이 많이 보이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앞에서 볼 때도 발바닥이 많이 보이고 또 뒤에서 봤을 때도 발바닥이 많이 보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발바닥을 지면에 이렇게 탁 놓을 때 발가락을 이렇게 많이 당기라는 거죠. 당기면 어디 정경부근이라고 하는 게 튼튼해집니다. 얘가. 우리 무릎하고 발목 사이에 앞에 여기 있죠. 정강이 뼈 있는데 그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정경불근이라고 해서 우리 발을 이렇게 당길 때, 발가락을 당길 때, 굴근시킬 때 사용되는 이 근육이 튼튼해져요.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내리막을 내려올 때도 부상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경불근은 뒤에 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주동근 역할을 하는데 얘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평상시에 보폭을 크게 해서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놓고 발가락을 최대한 내 몸 쪽으로 당기는 이런 걸음걸이에 습관이 된다면 정경굴근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무릎과 발목이 같이 튼튼해지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 예. 방금처럼 이렇게 네 박자 보행으로 걸으면서 발바닥을 많이 보여준다면, 예, 정경굴근을 많이 사용한다면 족저근막염은 사실 예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족저근막염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체중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발바닥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죠? 족저근막염이니까는. 근데 이걸 이렇게 족저근막염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접근이 조금 달라져요. 발바닥이 아프다 해서 발바닥에만 신경 쓰면 족저근막염은 절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 원칙, 어, 아토즈입니다. 아토즈, ASZ까지.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족저근막염의 치료 원칙은 전신 스트레칭이다. 그러니까 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양파 겉에 껍질을 딱 까고 나면 안에도 이렇게 투명한 막이 나오죠. 우리 몸의 근막도 똑같아요. 발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단지 뒤로 올라가서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목, 앞으로 다시 가슴으로 해서 복부, 허벅지 앞쪽, 무릎 정강이 다시 발까지 이렇게 양파의 그 속 막처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병원에 가면 우리 발바닥에만 신경 쓰죠. 그래서 뭐 고주파, 충격파 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걔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근막을. 그 다음에 또 마사지하고 온열 치료하면서 딱 무조건 늘려요. 근막을. 우리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절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내가 어깨, 허리, 무릎이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들 그 동네 목욕탕 가가지고 온탕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바깥에 나왔을 때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근막이 수축하고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팔, 다리를 쓰니까는 늘어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이 같이 늘어나죠. 척추근막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발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예. 전신의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척추근막염은 좋아집니다. 정말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전신 스트레칭은 우리가 뭐 맨몸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아주 좋은 도구가 있죠. 예. 폴 스트레칭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척추근막염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평소에 예방이나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볼 가지고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도 하고 이런 계단이나 여기서 카프라이즈를 하면서 발목,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을 쭉 내리고 그다음에 햄스트링도 이완시키고 정경골근도 이렇게 수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니까는 발에만 조금 더 확장하면 다리에만 이렇게 탁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족저근막염은 전신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족저근막염만큼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게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목 터널 증후군 아시죠? 네. 이거 손목이 엄청 아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명절 지나고 나서 환자들이 많이 온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음식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 칼질을 많이 하죠. 농담입니다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절 음식을 하기 전에 주방에 있는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칼갈이 아저씨들을.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이든 발목 터널 증후군이든 우리 몸 여기에 지나가고 있는 혈관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그 터널이 어떻게 좁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낍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도 발목이 이렇게 한번 제껴졌거나 해가지고 염자가 되거나 아니면 골절이 된 후에 발목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조심하려고 해요. 스스로 아낍니다. 이 부상당한 발목 쪽을. 그렇게 되면서 근육 힘줄 인대들이 수축해요. 수축하니까 어때요? 그 부위에 내려왔던 피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힘줄 인대가 수축하면 그 근육 힘줄 인대와 같이 연결되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혈관도 수축되겠죠. 그러면 피가 올라가는 게 막히겠죠. 막히진 않지만 원활하지 못해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증명입니다. 증명. 그다음에 결절 정도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터널의 폭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고 우리는 통증을 고소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빨리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일단 낙상이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더라도 염자로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그 관절의 가동성, 근육의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평소에 스트레칭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육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관절 주변의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스트레칭. 이게 답이다. 그다음에 무주상골의 증후군 이런 얘기가 좀, 이 질병명이 좀 어렵죠. 무주상골 증후군. 이건 뭐냐면은 압박이에요. 압박. 하이힐이나 작은 신발 이런 것들을 신고 오랫동안 걷게 되면은 이 부위가 압박받겠죠. 그러면서 자주 겹질립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겹질리면은 이 부위가 바깥으로 돌출돼요. 예. 그 뼈의 증후군이에요. 뼈. 주삼골이라고 하는 주삼골을 도와주고 있는 옆에 부주삼골에 돌출되는 것을 우리가 부주삼골 증후군이라는데 신발을 신을 때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시간 장거리를 걸을 때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뭐 보행 자세를 교정한다고 이런 쪽보다는 뼈 관련된 것들은 바로 해당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른 자세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쉐리 브루만이라고 하는 어, 분이 책을 하나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요겁니다. 내가 극기 지도자, 극기 전문 강사로서 앞으로 활동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 이 책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자세하고 아주 재밌게 우리 자세부터 보행에 관련돼서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칠 거 없어요. 정말 좋은 내용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커.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수업할 때 참가자들에게, 교육생들에게 두루두루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난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행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항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 보면 뒤꿈치가 중앙이 아닌 곳으로 접지를 하는가? 어? 뒤꿈치 중앙보다 보통 바깥쪽이 많이 얇죠. 그럼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중앙보다는 여기 뒤꿈치 중앙보다는 바깥쪽이 좀 많이 달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완벽하게 11자 보행이 아니고 약간 보각이 바깥쪽으로 약간 나가죠. 5에서 7도 정도. 좀 더 심한 분은 한 10도 정도까지도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도를 넘어가게 되면 팔자 걸음이 해요. 그 보행 교정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걸음이 5에서 7도 정도의 보각을 유지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달아요. 신발 바깥쪽이 달아요. 뒤꿈치에서 바깥쪽이 닳는다. 거기다가 바깥쪽이 많이 달았다면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쪽 복사뼈가 바닥을 향하는가. 이렇게 발바닥이 안으로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이거는 풋코어 근육이 약합니다. 풋코어.
우리가 몸에도 여기 코어 근육이 있죠, 코어. 저 꼭자리에서부터 저 밑에 무릎 위까지 여기를 이 박스를 우리가 코어라 그러는데 몸의 중심 근육이죠. 발바닥에도 중심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아까 여기가 내측 종아치고 여기가 외측 종아치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횡아치입니다. 이쪽으로 내측 종아치 요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풋 코어라고 해요. 풋. 이 근육이 풋 코어 근육이 내려앉으면 안쪽으로 넘어갑니다. 발목이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회전을 해요. 안쪽 복사뼈가 안쪽 복사뼈가 발바닥으로 향하게 되면 그 이유는 푸코어 근육이 약해져 있고 푸코어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무지외반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푸코어 근육이 약화되는 시기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푸코어 근육이 약화되는 시기와 어,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무지외반증이 시작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세 가지들은 다 근육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40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특히 여자분들. 남자보다 더 심해요, 그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나갈 때 발은 어떤 형태로 가냐는가. 여러분들 운동화에 보면 힐 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신발의 그 뒤꿈치 있죠, 뒤꿈치. 뒤축. 네. 뒤꿈치를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고 있는, 딱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그 부분. 네. 이걸 전체를 우리가 힐 카운트라고 그러는데, 힐 카운트 위에 보면 약간 뾰족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솟았거나 아니면 U자로 이렇게 쏙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힐탭이라 힐탭. 이 힐탭의 역할이 바로 유각기, 발이 공중에 떴을 때 우리 발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힐 카운트와 힐탭의 역할은 방향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시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걸을 때 전문 트레킹화나 운동화에 힐 카운트도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 위에는 힐 탭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힐 카운트야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구축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힐 탭이 없는 신발들은 주로 패셔너라고 보시면 돼요. 패셔너. 어, 걷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보폭 네 번째 보폭이 발 뒤꿈치, 앞발의 뒤꿈치에서 뒷발의 뒤꿈치, 그 사이에 보폭이라서 보폭. 보폭이 고관절의 간격보다 좁은가? 그러면 나의 걸음걸이가 약한 거예요. 나의 걸음걸이가 좁은 거예요. 나의 걸음걸이가 좁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지 근력이 약하다. 이걸 일본 말로는 시루가키루랍니다. 시루가키루, 노하는 다리에서부터 온다라는 말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폭은 고관절의 간격, 고관절의 간격 그대로 올라오면 어깨 넓이 어깨. 여러분들의 보폭이 어깨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다음에 발이 심하게 턴아웃 하는가 팔자그림이요, 팔자그림. 힐 카운트가 없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드시 힐 카운트, 그다음에 힐탭이 있는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팔자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턴아웃 돼서 상태로 계속 긋게 되면은 우리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사용을 안 합니다. 내전근 자체가 이렇게 무릎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전근이 할 일이 없으니까는 내전근 그냥 감소돼요. 감소되면 나중에는 이게 요실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각 스텝마다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중심 잡는 것은 사실은 중둔근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대둔근하고 그다음에 이 대퇴사두근 이게 큰 역할을 하지만 뒤뚱 이걸 조절하는 거는 우리 하지근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골반, 고관절, 엉덩이 옆에 붙어 있는 중둔근이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둔근은 여러분들이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서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잡고 쭉 옆으로. 그다음에 완전하게 뒤쪽보다는 45도 뒤쪽으로.
완벽하게 서서 뒤쪽으로 그냥 다리를 쭉쭉 보내면 그건 대둔근 운동입니다. 대둔근.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면 중둔근이 강화돼요. 그래서 걷기 운동 전중 후에 수시로 대둔근하고 중둔근 운동을 해주세요. 일곱 번째, 양쪽이 균일하게 함께 작용하는가. 뭐 이제 우리 몸의 좌우 밸런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눈 감고 제자리에서 30초를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30초 동안 걷는 거예요. 그럼 눈을 딱 뜨면 앞으로 나오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쪽이든 이렇게 내 몸이 방향이 이렇게 한쪽 방향을 보고 있을 거예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방향을 보고 있는 쪽이 나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약한 쪽에 근력 운동을 대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힙 위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8번. 그다음에 9번. 그럴 때 몸통이 비활동적이고 단지 쫓아가기만 하는가? 다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축축 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걸어 다닐 때는 몸통이 코어 근육이 앞으로 축축 나가는 거예요. 짠. 코어 근육이 축축 나갑니다. 다리가 민다하면 코어 근육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와. 자, 그게 아니고 허리, 어깨, 등을 반듯하게 펴고 코어 근육이 앞으로 쭉쭉 진행되면 내 체중의 70%만 가지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걸음은 내 체중 곱하기 2배라 그러죠. 달리기는 3배에서 5배 정도. 이렇게 무릎, 허리, 발목에 퉁퉁퉁퉁 부담을 주게 되는데 코어를, 그럼 체간이죠. 코어 근육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내 체중의 70%, 그러니까 70kg가 140kg가 아니고 77, 49, 50kg를 이동시키는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실기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의 그런 거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놨는데,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발 뒤꿈치가 지면에 딱 닿으면, 이거 라크, 예, 딱 고정시키는 거야. 뒤꿈치, 그 다음에 중립의 뒤쪽에서 발이 앞으로 쭉 이제 넘어옵니다. 이 순간 넘어올 때는 발목이 우리 체중을 지킨다. 그 다음에 몸에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전족, 전족이라고 하는 거는 발 앞쪽, 아까 보셨죠? 우리 부족, 중족, 전족, 발가락 부위 쪽이 우리 몸을 지탱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발가락을 아파요. 엄지발가락으로 빵 차고 나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의 체중을 무엇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가, 받아주고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뒤꿈치가 받아주고 발목 관절 전체가 받아주고 발가락이 받아주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이 받아준다. 네.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상태의 뒤꿈치, 이 상태가 되면 발목 관절 전체, 이 상태가 되면 전족부, 그다음에 마지막 발가락.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발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발. 어디 근육이 지금 주동근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발 뒤꿈치가 딱 들어올 때는 정강이 근육이죠. 네, 정경골근입니다. 정경골근. 그러고 나서 요 뒤쪽에 있는 근육, 대둔근도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발 뒤꿈치가 탁 들어올 때 정강이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다. 대둔근. 그리고 이제 중립 위치에 거의 섰다. 그러면은 대퇴사두근하고 장단지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자가 딱 됐을 때는 어디? 장단지 근육이 전체를 지탱해요. 어디까지? 나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 땅바닥에 닿으면서 몸이 앞으로, 전진할 경우에는, 요 대퇴사두근하고 엄지발가락의 근육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 전체가 이렇게 떴죠, 공중에. 이거 이제 이 발을 이렇게 드는 거죠, 다리를. 들어오를 때는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허벅지 근육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제일 첫 번째 그림 바로 직전이죠, 요게. 예. 뒤꿈치가 닿기 직전까지도 대퇴사두근, 대퇴두근이 육각기 다리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육각기 때는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예. 허벅지 근육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걸어갈 때 우리 발바닥에서 힘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여기 발이 탁 들어오죠, 뒤꿈치. 그럼 여기에서 힘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갈 때 발 뒤꿈치 이쪽이, 신발 보면은 발 뒤꿈치 정중앙이 아니고 약간 바깥쪽이 많이 닳겠죠. 예, 왜냐면 보각이 약간 5에서 7도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요 이제 횡아치가 이렇게 있었죠. 요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요 뿌리 쪽에서 엄지발가락 뿌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으로 빵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여러분 밑바닥을 보면 발 뒤꿈치 바깥쪽이 좀 많이 달아 있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뿌리가 달아 있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달아 있으면 그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신발 밑바닥이면 아주 건강한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위별로 이 시기별로 보면 입각기 쉽게 얘기하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걸 입각기라고 해요. 접촉기라고 되어 있죠. 접촉기. 예. 이때 사이즈가 작거나 발볼이 꽉 조이는 신발을 신게 되면 중족골이 신전되지 못해서 충격 흡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신발이 꽉 조이는 신발을 신으면 오랫동안 못 걷습니다. 어느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발 신었을 때 그 뒤꿈치에 이렇게 손을 넣었을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걸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입각기 우리 여기 딱 뒤꿈치에서 이제 중족골 정도로 이제 밟을 때 중립이 그다음에 추돌기는 엄지발가락으로 팍 차고 나갈 때 이때 보면 자 음, 여기 때 만약에 가자미 우리 요 장단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지 근육이 이렇게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이렇게 단축된다면 발목 운동축은 어떻게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팔자그름인 사람들이 장단지 근육이 너무 발달돼 있어도 팔자그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어. 근육에 유연성이 없을 때. 예.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나간다. 오랫동안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이런 할머니들의 경우에 장단지 근육 아주 이렇게 수축이 심합니다. 근육의 이 길이가 아주 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10중 8구 팔자그름이에요. 자세히 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리를. 할머니들이 팔자그림이 많네. 예. 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팔자그름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내전근도 사용을 해야 되고 안으로 당기기는 내전근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전근은 튼튼하게 하고 장단지 근육은 릴렉스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 사타구니 안쪽은 튼튼하게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은 릴렉스해요. 마사지처럼 이렇게 스트레칭 해가지고 내려주고 그러면서 라인을 하나 쫙 끊고 그 라인 위에 5에서 7도 정도의 보각을 유지하면서 계속 걷는 연습을 하면 팔자그름도 얼마든지 교정이 됩니다. 팔자그름이 교정이 된다면 안에 사타구니 안쪽에 내전근을 사용한다는 거죠. 내전근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요실금도 예방이 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제 육악기라고 하는 거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 전체가 이제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육악기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상태. 그러면 발가락이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발 뒤꿈치가 땅바닥에 닿기까지의 그 텀을 우리가 육악기랍니다. 어쨌든 육악기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음.
자, 여기 보시면 육압기 중간에 발을 시면에서 들어 올려주는 정경굴근이 약화되어 쪽 배굴곡이 힘들어진다면 여기 보시면 정경굴근 기능이 약해진다. 이게 약해지면 들고 있는 요 힘이 약해진다면 허리에 요통이 올 수가 있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있죠. 정경굴근 기능이 약해진다. 정경굴근의 저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폭을 크게 하면 된대죠, 아까. 네. 그래서 보폭을 크게 하는 거는 일반 보행보다도 파워워킹이 좋고, 파워워킹보다는 노르딕 워킹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 쪽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보행법은 노르딕 워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는 넘어가고, 자, 아까 여러분들 요 쉐리브루만 요 기억나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요, 뒤꿈치가 중앙이 아닌 곳으로 접지합니까? 고개를 숙이네요. 팔자그름이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 솔루션. 발 뒤꿈치 중앙으로 접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다음에 발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바깥쪽으로 턴아웃 되지 말고 안쪽으로 넣으세요. 이 얘기죠.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바닥에 좀 더 오래 두세요. 오래라고 가지고 계속 두고 있으면서 딴 걸음 걸어가고 이게 아니고 순간적이지만 약간 더 머문다. 약간. 예. 지금 평상시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패턴보다는 약간 더 머물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쭉 나와 있습니다. 1, 2, 3, 4. 아까 여기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 보면 9까지 있었죠. 여기도 솔루션이 1, 2, 3, 4, 5, 6, 7, 8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실제 걸어가면서 한번 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2강 몸에 대한 예우. 우리가 우리 몸을 더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몸에 대한 예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배웠다. 네. 그리고 이제 2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3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